대만의 위기는 곧 일본의 위기다. 타카이치 총리의 이 한마디, 과연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나온 단순한 말실수였을까요? 대부분의 언론은 돌발 행동이다, 우발적인 도발이다 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만 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포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기획된 지정학적 시나리오라면 어떨까요?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정치,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명분, 그리고 미국을 붙잡기 위한 외교적 닷까지. 분석 결과 모든 정황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필연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카이치가 던진 승부수, 그 뒤에 숨은 큰 그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은 11월 7일보다 일주일 전 대한민국 경주에서 먼저 불붙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시진핑 주석과 타카이치 총리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축하조차 건네지 않았고 두 정상은 가시돋친 탐색전만 벌였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다라고 경고했고 타카이치는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며 맞받아쳤죠. 그런데 진짜 사건은 회담장 밖에서 터졌습니다. 시진핑을 만난 바로 다음 날 타카이치 총리는 보란듯이 대만 대표와 별도 회동을 가집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시진핑 면전에서 대만을 국가로 대우하는 그야말로 외교적 뺨을 때리는 도발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협상도 대반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회담 직후인 11월 15일 유화책으로 가리비 수출을 2년 만에 일부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타카이치 총리는 귀국하자마자 국회 발언으로 중국의 뒤통수를 쳤고 결국 중국은 11월 19일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경주에서 약속은 불과 2주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중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럼 경주 회담 이후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게 전개되었는지 지난 2주간의 타임라인을 팩트 위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11월 7일 타카이치 총리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서면 이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일본이 직접 집단적 자위권을 써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일본이 지켜온 전략적 모호성을 단 한마디로 폐기해버린 순간이었죠. 중국의 반응은 경로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일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 쉬젠이 자신의 SNS에 충격적인 글을 올립니다. 더러운 목을 주저없이 잘라버릴 것이다. 일국의 총리의 외교관이 참수를 운운한 것입니다. 외교적 관례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15일엔 요나구니 섬 인근에 중국 드론이 떠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외교적 결례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은 일본 대사를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불러내 항의를 하는가 하면 이어 방문한 일본 국장 앞에서는 뜬금없이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팔짱을 낀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공산당의 상징인 인민복. 이것은 너희의 군국주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각적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카이치 총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발언 철회는 없다며 중국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카이치 총리는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그 속에 숨겨진 4가지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생존. 핵심은 전략적 락인입니다. 다카이치는 외부의 적, 중국을 강하게 때림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거세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지지율은 69.9%까지 치솟았습니다. 소수 파벌이라는 약점을 투사 이미지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 회생입니다. 다카이치 해법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나랏돈 풀기입니다. 국방비 2% 달성을 2년 앞당겨 그 돈을 방위산업과 반도체 육성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핑계삼아 경제에 강제로 돈을 주입하는 전시경제 체제급 부양책입니다. 셋째, 군사 대국화입니다. 과거의 일본이 전략적 모성이라는 회색 담장을 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초롱성을 쌓고 있습니다. 적이 쏘기 전에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동적 창을 들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한 마지막 족쇄를 푼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대미 동맹 강화를 위한 앵커링 전략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다카이치는 일본 스스로가 미국을 붙잡는 닷 앵커가 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항공모함에 오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대만 문제에서 미국보다 더 앞장서서 중국을 자극하며 미일 동맹을 군사적 일체화 단계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의 성적표, 전략적 대차 대조표를 따져봤습니다. 성과는 확실합니다. 트럼프는 일본을 황금기 파트너로 인정했고 다카이치는 국내적으로도 우익연합인 일본 유신회와의 결속을 다지고 정권 기반을 탄탄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합니다. 관광 손실만 90억 달러가 증발할 위기이며 전기차 심장인 중히토류 공급을 중국이 끊으면 일본 자동차 산업은 그 즉시 멈춥니다. 남의 나라 전쟁을 막으려다 내 집 안방을 전쟁터로 내주는 안보 연루 위험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진짜 무대는 따로 있습니다. 규슈에서 대만 코앞까지 이어지는 1200km의 난세이 제도. 이곳이 단순한 섬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11월 23일 연출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시니치로 방위상이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에 직접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중국 보란듯이 미사일 배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카이치의 존립 위기 발언이 소프트웨어였다면 고이즈미의 미사일 배치는 하드웨어입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여기를 건드리면 미국과의 전면전이라고 선포하는 정치적 인계철선을 그은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가로막는 난세이 장벽을 구성하는 5대 핵심 요충지의 무장 상태를 상세히 해부하겠습니다. 이 방벽은 1200km에 걸쳐 중첩된 화력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구니 섬부터 지도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대만과 불과 1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주 무기는 미사일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2024년 창설된 전자부대는 유사시 강력한 전파를 쏴서 중국군의 통신과 미사일 유도 신호를 먹통으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중국군을 눈먼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하늘을 지키는 방패,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추쌤이 배치됩니다. 이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는 약 60km입니다. 겨우 60km?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도를 보십시오.
요나구니와 대만 사이의 바다는 불과 110km입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대만 동쪽 해역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게 됩니다. 대만에 배치된 미사일과 더불어 사실상 중국 공군기가 대만 뒤쪽으로 우회하여 진입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강철 빗장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요나구니 활용망과 중첩되는 이시카키지마입니다. 2023년 3월에 개설된 이곳은 난세이 방벽의 남부 측면 방어를 담당합니다. 제303 지대함 미사일 중대와 제348 대공 미사일 중대가 배치되어 요나구니가 탐지한 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난세이 방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인 미야코지마입니다. 이 섬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핵심 통로인 미야코 해협을 통제하는 중앙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제7 지대함 미사일 연대 예하 부대가 배치되어 해협 전역을 타격권에 두는 항모 킬러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함대 진출을 물리적으로 거부합니다. 방어선의 심장부인 오키나와 본섬은 자위대와 미군의 전력이 집중된 핵심 지역입니다. 나하 기지에 배치된 팩3와 F-15, F-35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7 SSM 연대 본부가 가스렌에 위치하여 난세이 제도 전역의 미사일 부대를 통합 지휘합니다. 오키나와는 최전방 모든 전진 배치 부대들에게 병참 지원 정비 그리고 지휘 통제를 제공하는 전략적 허브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슈 본토를 지키는 북부 방어선인 아마미 오시마입니다. 이 섬은 도카라 해협을 통제하며 유사시 물류 및 지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북부 앵커입니다. 이곳에는 일본 자위대가 운영하는 지대함 유도탄과 지대공 유도탄이 배치되어 중국 북부 함대가 오스미 해협과 도카라 해협을 통해 일본 본토 측면을 우회하여 위협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난세이 방벽의 북쪽을 보강하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규슈, 가고시마현 앞바다에 건설 중인 무인도 마게시마 기지입니다. 이곳의 주 목적은 미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육상 이착륙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원래 이오지마에서 훈련했으나 소음 및 안전 문제로 일본 정부가 직접 훈련장을 조성하고 미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곳입니다. 이 기지는 미 해군 항공모함 전력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원래 2027년 완공 목표가 2030년으로 늦춰지고 있지만 이 기지의 전략적 위치는 미일 동맹의 최전선 배치 훈련을 지원하고 난세이 방위 능력을 북쪽에서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군사 전략의 대전환, 그레이트 인버전이 일어납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미군을 막는 A2AD 전략을 썼지만 이제 다카이 정권이 이 전략을 역이용해 역으로 중국군을 난세이 체인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자신들이 만든 창에 찔리게 생긴 셈이죠.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이 들어오는 순간 비로소 난세인 체인은 완성됩니다. 다카이치 발언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미사일 배치 강행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더 그레이트 인버전의 완성에 꼭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오직 중국의 힘을 모으려는 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상대방의 숨통부터 조여놓는 것,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죠.
아무도 예상 못한 다카이치 총리의 돌발 발언, 그리고 고이즈미 방위상이 보란듯이 최전선 연화군으로 달려간 일,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과 미리 입을 맞춘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었을까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난세이 체인의 요새화와 트럼프와의 만남을 앞둔 중국, 과연 이대로 물러설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오스토리가 현재 제작 중인 PLA A2AD 전략 시리즈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오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